나이 들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결국 남는 게 뭔가? 젊었을 땐 가족을 위해, 친구와의 관계를 위해 일하느라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 곁을 떠나고 결국 혼자가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문제는 그때입니다. 준비 없이 맞이하는 노후는 재앙과도 같습니다. 돈이 없으면 삶이 비참해지고 건강이 나빠지면 남에게 의존해야 하며 외로움까지 덮쳐오면 정신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 노후는 지옥이 됩니다. 슬프지만 현실입니다. 젊을 땐 몰라도 나이 들면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합니다. 노후에 이 세 가지만 제대로 갖춰놓으면 혼자 살아도 절대 불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자유롭고 평온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지금부터 그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외로움은 노인을 서서히 죽입니다. 노후의 가장 무서운 것은 가난도 병도 아닙니다. 진짜 가장 끔찍한 것은 외로움입니다. 돈이 있어도 건강이 좋아도 혼자 남겨지면 삶이 무너집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도 많고 가족도 곁에 있지만 나이가 들면 하나둘씩 사라집니다. 결국 혼자 남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없으면 삶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하루 종일 집 안에만 있고 TV나 스마트폰만 보면서 시간을 때우다 보면 점점 무기력해집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우울증은 노인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식욕이 줄어들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결국 몸까지 병들게 만듭니다. 고독사가 괜히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년 수천 명의 노인이 아무도 모르게 홀로 세상을 떠납니다. 심지어 몇 달이 지나서야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죽어서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삶, 이것이 외로움의 끝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외로움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싼 요양원을 가도 좋은 집에서 살아도 곁에 사람이 없으면 결국 외롭습니다. 가족이 있다고 안심해서도 안 됩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친구들도 점점 세상을 떠나면서 결국 혼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후를 대비할 때 반드시 외로움을 피할 방법을 준비해야 합니다. 인간관계를 미리 정리하고 평생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합니다. 취미 활동을 가지거나 동호회나 모임에 나가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혼자 살더라도 완전히 고립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노후의 가장 끔찍한 삶은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돈도 있고 건강도 있지만 외로워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사람도 많습니다. 반대로 돈이 많지 않아도 건강이 조금 안 좋아도 주변에 사람들이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관계가 있다면 삶은 훨씬 행복해집니다. 지금 당장은 외로움이 무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외로움은 가장 큰 적이 됩니다. 인간은 결국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삶,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삶은 지옥과 다름없습니다.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려면 돈과 건강뿐만 아니라 외로움을 피할 방법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인간관계를 방치하면 결국 혼자가 되고 그 순간부터 삶은 무의미해집니다. 외로움을 막을 방법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늦기 전에 고립되지 않을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럼 외로운 노인의 비참했던 실제 사례 한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의 한 원룸에서 82세의 김모 씨가 사망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발견되었습니다. 관리비가 몇 달째 미납되고 이웃들이 악취를 신고하면서 경찰이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이미 싸늘한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를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김 씨는 한때 가정을 꾸렸고 직장 생활도 성실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은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가족이 있다고 해도 결국 혼자가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면서 그는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나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대화할 사람도 찾아갈 곳도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보면서 시간을 보냈고 가끔 시장에 가는 것이 유일한 외출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는 그것마저 귀찮아졌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점점 익숙해졌고 외로움이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씨는 집 안에서 쓰러졌습니다. 몸이 아팠지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핸드폰은 배터리가 나가 있었고 밖에 나갈 힘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혼자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이 외로운 노인의 현실입니다. 돈이 있어도 건강이 조금 남아 있어도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결국 이렇게 됩니다. 혼자가 되는 순간부터 삶은 서서히 무너지고 결국 세상과 단절된 채 조용히 사라지게 됩니다. 외로움을 방치하면 결국 고독사로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는 더 중요해집니다.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겠지만 나이가 들면 누구든지 이런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노후는 다를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나 이런 최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돈이 없으면 노후는 지옥이 됩니다. 노후에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돈입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히 받쳐주고 일할 수 있는 기회라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아무리 젊었을 때 잘 나갔어도 돈이 없으면 노후는 끔찍한 생존 게임이 됩니다. 병원비 한번 나갈 때마다 통장이 비어갑니다. 물가가 오르면 생활비 부담이 커집니다. 갑자기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대책이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선택권이 사라집니다.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일, 모든 것이 돈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가장 싼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몸이 아파도 병원 가는 걸 미루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인간관계입니다. 돈이 없으면 주변 사람도 점점 멀어집니다. 슬프지만 현실입니다. 젊었을 때야 인간관계가 많아도 노후에는 결국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사람을 결정합니다. 친구, 가족, 심지어 자식까지도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결국 돈이 없으면 철저히 고립됩니다. 노후에 가난하면 선택지는 단 하나뿐입니다. 남들에게 의지하며 눈치 보며 사는 것. 하지만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생존할 수 있는 삶. 병원비 걱정에 아픈 몸을 방치해야 하는 삶. 겨우겨우 하루를 버티는 삶. 그것이 당신이 원하는 노후입니까? 돈이 있으면 다릅니다. 병원도 마음대로 가고 먹고 싶은 것도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집이든 요양원이든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도움을 청하지 않아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있으면 오히려 사람이 몰려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 주변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노후에는 젊었을 때처럼 다시 돈을 벌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서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좀 더 미리 준비할 걸 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 가서 후회해도 늦습니다. 지금 당장 늦기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생활비뿐만 아니라 예측하지 못한 상황까지 대비할 만큼의 돈이 있어야 합니다. 노후에 돈이 없으면 그 순간부터 인생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도 돈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편안하고 자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노후를 비참하게 살 것인지 당당하게 살 것인지 그 선택은 지금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후에 돈을 잃지 않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4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에는 돈을 벌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다시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고 무리해서 사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하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가진 돈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돈을 잃으면 다시 되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노후에 돈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4가지만 반드시 지킨다면 노후 파산을 피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녀에게 모든 돈을 주지 마라. 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재산을 미리 넘겨주지만 이것이 노후 파산의 원인이 됩니다. 자녀가 부모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효자, 효녀라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변합니다. 특히 재산을 미리 넘겨주면 자식이 결혼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때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령 자녀가 도와주고 싶어도 본인의 가정이 힘들어지면 결국 부모를 챙길 여력이 없습니다. 내 돈은 끝까지 내가 관리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도와줄 수는 있지만 본인의 생활이 무너지지 않을 만큼만 도와야 합니다. 결론, 노후에는 돈을 벌 수 없다.
지키는 것이 생존이다. 노후에는 돈을 잃으면 끝입니다. 다시 회복할 기회가 없습니다. 한번 잘못된 선택을 하면 남은 인생이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절대 무리한 투자, 사기, 과도한 지출, 무책임한 재산 이전을 하지 마십시오. 가진 돈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노후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노후는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둘째, 절대 큰 돈을 투자하지 마라. 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최우선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한 방을 노리다가 전 재산을 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 주식, 코인 같은 고위험 투자에 함부로 손대서는 안 됩니다. 주변에서 이거 확실하다라며 유혹해도 절대 믿지 마십시오. 노후에는 돈을 불리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한번 잃으면 끝입니다. 나이 들어서 투자 실패를 하면 다시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고정 수입이 없기 때문에 투자로 손해를 보면 남은 인생이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예금, 연금, 그리고 최소한의 안전한 투자만 유지하십시오. 셋째, 사기당하지 마라. 입니다. 노후를 망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사기입니다. 고령층을 노린 사기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유사투자 사기, 다단계 등 돈을 벌어줄게라는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이라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 친척, 친구라고 해도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이 돈을 잃으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먼저 해야 합니다. 사람을 믿어도 돈은 믿지 마십시오. 노후에는 돈이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돈을 잃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기 범죄는 가까운 사람에게 당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넷째, 고정 지출을 최소화하라. 입니다. 노후에는 고정 지출이 줄어들수록 생활이 편해집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큰 돈이 나가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 보험료, 카드값, 자동차 유지비 같은 것들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최소한의 생활비로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지고 예상치 못한 병원비가 들 수 있기 때문에 고정비가 많으면 금방 돈이 바닥납니다. 노후에는 단순하고 검소한 생활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그럼 돈이 없는 노인의 고단한 인생의 실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서울의 한 작은 고시원. 방 안에는 낡은 전기장판과 작은 가방 하나가 전부입니다. 76세의 이모 씨는 이곳에서 홀로 살아갑니다. 한때는 열심히 일하며 가정을 꾸렸고 자식들을 키워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수입이 끊기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집도 있었고 가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 실패와 병원비로 재산을 모두 탕진했습니다. 남은 것은 작은 연금뿐이지만 월 60만 원으로는 월세조차 내기 벅찹니다. 결국 그는 좁고 습한 고시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생활은 더욱 비참합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습니다. 가장 싼 편의점 도시락을 사서 나눠 먹으며 버팁니다. 건강도 엉망입니다. 무릎 관절이 나빠 병원에 가야 하지만 진료비가 없어 진통제로 버팁니다. 돈이 없으니 교통비를 아끼려고 병원까지 1시간 넘게 걸어갑니다. 더 큰 문제는 외로움입니다. 자식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을 피합니다. 몇 번 도움을 요청했지만 우리도 힘들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면서 만날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그는 하루 종일 방 안에서 TV만 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겨울이 되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난방비가 없어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하며 추위를 버팁니다. 밤에는 몸이 얼어붙을 것 같지만 전기세 걱정에 마음대로 온도를 올릴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서 그는 점점 무기력해졌고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돈이 없는 노인의 현실입니다. 한때는 평범한 가장이었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사람도 돈이 없으면 이렇게 처참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경제활동이 어려워지고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떠납니다. 결국 돈이 없으면 몸도 마음도 인간관계도 모두 무너집니다. 노후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 이야기가 당신의 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돈이 없으면 노후는 지옥이 됩니다. 세 번째,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돈이 있어도 건강이 무너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돈으로 병원비를 해결할 수는 있지만 건강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노후의 가장 무서운 것은 경제적 어려움이 아니라 건강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결국 자신의 삶을 통째로 잃어버리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아파도 금방 회복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작은 질병도 치명적입니다. 한번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병원에 눕는 순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몸이 불편해지면 자유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밥을 차려 먹을 수 없는 삶, 화장실조차 혼자 갈 수 없는 삶. 이런 현실이 다가오면 자존심도 존엄도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결국 남에게 의존해야 하는데 누가 끝까지 돌봐줄까요? 자식도 친척도 친구도 결국 자기 인생이 바쁩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들어가야 하지만 그곳에서의 삶이 행복할까요? 몸이 불편한 순간부터 내 삶의 결정권은 사라집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고독사입니다. 건강을 챙기지 않으면 결국 누군가가 발견해 줄 때까지 방 안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됩니다. 실제로 매년 수천 명이 혼자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몸이 불편해도 움직일 수 없으면 그 순간부터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하지만 건강을 지키면 노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몸이 건강하면 혼자서도 충분히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행도 가고 취미 생활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즐길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주도권을 잡습니다. 누구도 병약한 사람과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모임에서도 중심이 되고 노후에도 활발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 후회해도 늦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운동을 하고 식습관을 바꾸고 건강검진을 챙겨야 합니다.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건강이 나빠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관리를 하지 않아서 나빠지는 것입니다. 건강을 챙기지 않으면 돈이 있어도 무의미하고 사람도 떠나고 결국 노후는 끔찍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노후를 대비하는 데 있어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건강입니다. 돈이 있으면 편하게 살 수는 있지만 건강이 없으면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건강이 망가지면 선택권이 사라지고 결국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처지가 됩니다. 노후를 자유롭게 살고 싶다면 반드시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럼 건강을 잃은 노인의 실제 사례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77세의 박모 씨는 한때 건강을 자신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병원 갈 일도 없었고 나이 들어서도 특별히 아픈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70세가 넘어서부터 몸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참고 지냈고 가끔 숨이 차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한쪽 마비가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밥조차 먹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오지 않았고 결국 그는 요양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요양원 생활은 상상 이상으로 비참했습니다.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고 정해진 시간에 주는 밥을 먹으며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고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괴로운 것은 존엄성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혼자 화장실도 못 가고 몸을 씻는 것도 남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밤마다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만 유지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비참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을 잃은 노인의 현실입니다. 건강이 없으면 돈도 가족도 자존심도 다 소용없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순간부터 삶은 자신이 아닌 남들의 손에 맡겨집니다. 건강을 지키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노후를 원하십니까?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당신의 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늙어서 혼자 사는 게 무서웠던 김할머니.
결국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재혼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인생은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나이에 혼자 살 순 없지. 김할머니는 남편의 다정한 말에 속았습니다. 남은 인생 함께 의지하며 살아요. 하지만 그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은 돌변했습니다. 생활비는커녕 김할머니의 돈까지 탐냈고 자식 문제로 끝없는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노후의 평온한 삶을 꿈꿨지만 현실은 더 끔찍해졌습니다. 늙어서 재혼? 행복할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 노년의 재혼은 잘못된 선택이 되면 평생 쌓아온 인생을 한순간에 망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피하려다 더 고통스러운 나락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외롭다고 누군가 옆에 있어야 한다고 재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김할머니의 이야기를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당신의 노년이 지옥이 되기 전에 말입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김할머니는 67세였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가 된 지 3년. 처음엔 홀가분했다. 혼자 사는 게 편하지. 이 나이에 누굴 또 만나겠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현실은 점점 그녀를 무너뜨렸다. 자식들은 각자 가정을 꾸려 바빴고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요양원으로 들어갔다. 아침에 눈을 떠도 말 한마디 할 사람이 없었다. 밥을 차려도 함께 먹을 사람이 없었다. TV를 보다 문득 거실을 둘러보면 집안은 고요하고 그 정막이 가슴을 짓눌렀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녘에 화장실을 가려다 갑자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지러웠다.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고 벽을 붙잡았다. 간신히 넘어지진 않았지만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만약 이대로 쓰러졌다면 전화할 사람도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었다. 그대로 몇 시간 아니 며칠 동안 방치되었을 수도 있다. 그 순간부터 김할머니의 머릿속엔 두려움이 자리 잡았다. 혼자 늙어간다는 게 이런 거구나. 혼자가 편하다고 생각했던 건 어리석은 착각이었다. 아프면 혼자 감당해야 했고 쓰러지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다. 그녀는 깨달았다. 늙어서 혼자 산다는 건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이 점점 커질 무렵 한 남자가 그녀의 앞에 나타났다. 김할머니가 그 남자 박 씨를 만난 건 지인의 소개였다. 70세, 몇 년 전 아내를 잃고 혼자가 된 남자였다. 둘이 나이도 비슷하니 친구처럼 지내봐요. 지인은 그렇게 말했다. 처음엔 그럴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박 씨는 놀랍도록 다정한 사람이었다. 김 여사님, 무거운 거 들지 마세요. 시장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그녀의 장바구니를 대신 들어주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마음 한쪽이 따뜻해졌다. 그 이후로 박 씨는 가끔 안부 전화를 했다. 밥은 잘 챙겨 드세요?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죠. 김할머니는 그 말에 공감했다. 그도 혼자 살며 외로움을 견디고 있었다. 그래서 어느 날 박 씨가 조용히 내뱉은 말이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이 나이에 혼자 사는 거 너무 가혹하지 않아요? 남은 인생 서로 의지하면서 살면 좋잖아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래, 나도 이제 누군가와 의지하며 살고 싶다. 그녀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진지하게 재혼을 고민했다. 이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더 이상 혼자일 필요 없겠지?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그 선택이 평온했던 그녀의 노후를 지옥으로 끌고 갈 줄은. 3편 재혼을 결심한 김할머니, 그러나 그녀는 몰랐다. 박 씨는 계속해서 다정했다. 김할머니가 아프다고 하면 약을 사서 집 앞까지 가져다 주었고 시장에서 만나면 늘 무거운 짐을 들어주었다. 무엇보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면 오랜만에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혼자 밥을 먹을 때보다 같이 대화를 하면서 먹는 밥이 훨씬 맛있었다. 여사님, 저희 나이엔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저만 믿으세요. 함께 잘 살아봅시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그 말 한마디가 가슴을 울렸다. 그리고 어느 날 박 씨가 의미심장한 말을 꺼냈다. 우리 이제 남남처럼 지내지 말고 서로 의지하면서 살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할머니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이 사람이라면 믿어도 되겠지? 박 씨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이 나이에 혼자 살면 너무 외롭잖아요.
함께하면 힘들 일도 줄고 서로 돌봐주면서 살면 얼마나 좋아요. 김할머니는 흔들렸다. 솔직히 두려운 마음도 있었다. 하지만 혼자가 되는 것보다야 누군가 곁에 있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그래요, 박 선생님. 우리 함께 삽시다. 그렇게 두 사람은 재혼을 결심했다. 김할머니는 생각했다. 이제 외롭지 않겠지. 이제는 나를 챙겨줄 사람이 생겼어.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그 선택이 그녀를 지옥의 문으로 데려갈 거라는 걸. 결혼 첫날 박 씨는 활짝 웃으며 말했다. 여보, 이제 외로울 일 없어요.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김할머니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생겼구나. 하지만 그 행복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이상한 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처음엔 사소한 것들이었다. 여보, 이번에 생활비가 좀 부족한데 30만 원만 빌려줘요. 다음 달에 줄게. 김할머니는 별 생각 없이 돈을 건넸다. 부부 사이에 이 정도야 문제될 것 없지.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다. 한 달 후 다시 같은 말을 했다. 이번엔 50만 원만 도와줘요. 곧 갚을게. 그리고 한 달이 지나자 금액은 점점 커졌다. 내가 좀 투자하려고 하는데 1,0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김할머니는 순간 당황했다. 아니, 무슨 투자요? 우리가 그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자 박 씨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아니, 부부끼리 돈 문제도 못 도와줘? 내가 당신 돈 훔쳐가기라도 했어? 그 순간 김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사람,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그뿐만이 아니었다. 박 씨의 자식들까지 문제였다. 어느 날 박 씨의 아들이 찾아왔다. 아버지, 요즘 좀 힘들어요. 돈이 급해서 그러는데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김할머니는 듣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박 씨였다. 자연스럽게 김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 우리 좀 도와주자. 그래도 내 자식인데 외면할 수 없잖아. 아니, 내 자식도 아닌데 왜 내가? 김할머니는 입이 쏙 다물어졌다. 하지만 자식 문제로 다투고 싶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마지못해 돈을 내주었다. 그리고 그날 밤 김할머니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이거 뭔가 이상하다. 내가 재혼한 건 남편이지 그의 가족을 떠안은 게 아니잖아? 다음 날 조심스럽게 박 씨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각자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게 좋겠어요. 돈 문제는 서로 신경 쓰지 말고요. 그러자 박 씨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 부부가 돈을 따로 쓰자고? 당신 혹시 나한테 돈 뜯길까봐 그러는 거야? 김할머니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돈 보고 결혼했냐고? 그의 눈빛이 변했다. 이전에 다정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낯선 사람이 눈앞에 서 있었다. 그 순간 김할머니는 깨달았다. 나는 지금 아주 큰 실수를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해버렸다. 결혼 후 박 씨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 건 돈 문제만이 아니었다. 이번엔 시댁 식구들이 들이닥쳤다. 어느 날 김할머니는 평소처럼 집에서 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낯선 중년 여성이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 박 선생님 딸이에요. 김할머니는 순간 당황했다. 아니,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반갑지? 그녀가 들어오기도 전에 박 씨가 벌써 환하게 웃으며 손짓했다. 아이고, 우리 딸 왔어? 어서 와. 어머니랑 친하게 지내. 그리고 그날부터 김할머니의 집은 시댁들의 놀이터가 되었다. 시댁 밥상까지 차리게 하다. 박 씨의 딸은 자주 들렀다. 처음엔 가끔 오는가 싶더니 나중엔 주말마다 나타났다. 올 때마다 아버지 뭐 먹을 거 없어요? 하더니 김할머니가 밥을 차려주면 역시 어머님 손맛은 최고예요 라며 싹싹 긁어 먹었다. 문제는 그뿐이 아니었다. 박 씨의 아들도 손주들도 하나둘씩 등장했다. 어느 날 김할머니가 거실에 앉아 있는데 박 씨가 슬쩍 말을 꺼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우리 아들 네 가족이 오기로 했어. 응? 갑자기? 애들도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지. 손주들도 보고 싶다며.
그리고 주말이 되자 박 씨의 아들 부부, 손주들까지 총출동했다. 그들이 집에 오자마자 거실이 난장판이 됐다. 손주는 뛰어다니고 박 씨 아들은 소파에 드러누웠다. 그러더니 대뜸 말했다. 어머니, 아이들 좀 봐주세요. 저희는 잠깐 쉴게요. 김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했다. 잠깐 쉬는 거겠지? 하지만 그들은 밤까지 눌러앉았다. 저녁까지 얻어먹고 아이들은 방을 온통 어질러 놨다. 설거지는 김할머니 차지였다. 그날 밤 박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우리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너무 북적거리는 건 힘들어. 그러자 박 씨가 발끈했다. 아니, 내 자식들 오는 게 뭐가 문제야?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편히 쉬고 싶잖아. 당신 혹시 내 가족 싫어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난 당신 가족도 다 받아줬잖아. 김할머니는 순간 어이가 없었다. 받아주긴 뭘 받아줘? 내 가족은 단 한 번도 부른 적이 없는데. 그리고 그날 이후 박 씨의 가족들은 눈치도 없이 더 자주 찾아왔다. 김할머니는 깨달았다. 나는 이 집에서 주인이 아니라 그냥 시댁의 하녀가 된 거다. 이제 와서 그만두고 싶어도 이미 너무 깊숙이 얽혀버렸다. 김할머니의 삶은 점점 지옥이 되어가고 있었다. 김할머니는 시댁이 들락거리는 문제도 힘들었지만 더 큰 문제가 곧 터졌다. 어느 날 저녁 박 씨가 뜬금없이 말했다. 여보, 우리 집 문서를 공동명의로 바꾸는 게 어때? 김할머니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이제 부부가 됐으니 집도 공동으로 하면 좋잖아. 그래야 서로 믿고 살지. 순간 김할머니의 머릿속에 경고음이 울렸다. 이제 와서 내 집을 공동명의로 하자고? 이 집은 김할머니가 남편과 함께 살던 곳으로 평생을 일하며 힘들게 마련한 곳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박 씨가 자기 이름을 올리겠다고? 여보, 이 집은 내 평생의 전 재산이에요. 공동명의는 좀 어렵겠어요. 그러자 박 씨가 얼굴을 구기더니 곧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 부부끼리 이 정도도 못해? 그게 아니라 이건 내 남편과 함께 지켜온 집이고 난 이걸 지키고 싶어요. 그러자 박 씨가 비웃듯 말했다. 그럼 나는 뭐야? 나는 당신 남편이 아니야?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결국 당신은 나를 못 믿는 거네. 박 씨는 화를 내며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다. 김할머니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이 사람이 진짜 날 사랑한 게 맞았을까? 아니면 내 재산이 필요했던 걸까? 그날 이후 박 씨는 김할머니에게 은근히 눈치를 주기 시작했다. 부부 사이에 이 정도도 못 나누면 우리는 진짜 가족이 아닌 거지. 당신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네. 우리 부부 맞나? 점점 압박이 심해졌다. 그리고 어느 날 박 씨는 또 다른 패를 꺼냈다. 당신이 공동명의를 안 해주니까 내가 너무 자식들한테 미안하잖아. 무슨 말이에요? 내 자식들도 내가 여기 살면서 자기들 몫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걱정하더라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 뭐라도 남겨줘야 하지 않겠어? 이제는 자식들까지 끌어들이는 건가? 김할머니는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그건 내 집인데 왜 당신 자식들 몫까지 신경 써야 하죠? 그러자 박 씨는 한숨을 푹 쉬며 말했다. 당신 진짜 너무하네. 난 당신 가족도 다 받아줬는데. 김할머니는 속이 뒤집힐 것 같았다. 도대체 내 가족이 뭘 받아줬다는 거야? 이제야 알 것 같았다. 박 씨는 처음부터 자기 편한 대로 살려고 했던 거다. 사랑? 위로? 그건 다 핑계였을 뿐이었다. 그리고 김할머니는 깨달았다. 이대로 가면 나는 결국 내 집까지 잃게 될 거야. 그녀는 선택해야 했다. 이 결혼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걸 끊어낼 것인가. 그 순간 김할머니는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김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살다간 내 남은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거야. 남편 박 씨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집과 돈을 요구했다. 처음엔 공동명의를 원하더니 이제는 아예 집을 팔아서 작은 곳으로 가고 남는 돈은 나눠 갖자는 말까지 했다. 이제 우리 나이엔 큰 집 필요 없잖아. 집 팔아서 같이 노후를 편하게 살자고. 이제는 집까지 팔자고. 김할머니는 소름이 돋았다. 이 사람 처음부터 내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걸까? 그러나 김할머니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박 씨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다. 더 이상 다정한 말도 없었다. 오히려 무시하고 화를 내고 심지어 폭언까지 하기 시작했다. 당신 진짜 너무한 여자야. 이렇게 각박하게 살 거면 뭐하러 결혼했어?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네. 나 같으면 부부를 이렇게 안 대한다. 그리고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다. 어느 날 박 씨가 김할머니 몰래 집문서를 뒤지는 걸 발견한 것이다.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박 씨는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어물쩍 넘어가려 했다. 아, 그냥 한번 본 거지. 당신 너무 예민해. 그 순간 김할머니는 확신했다. 이 사람 정말로 내 재산을 노리는구나. 그날 밤 김할머니는 처음으로 용기를 냈다. 이 결혼을 끝내야 한다고. 다음 날 아침 김할머니는 침착하게 박 씨에게 말했다. 우리 여기서 끝냅시다. 더는 못 살겠어요. 박 씨는 처음에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더니 갑자기 화를 냈다. 뭐? 이혼? 당신 지금 장난하는 거야? 진지하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 남은 인생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자 박 씨는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그래? 좋아. 그럼 나갈 때 위자료 줘. 부부로 지낸 시간도 있는데 그냥 나가라고? 김할머니는 어이가 없었다. 위자료는 내가 받아야겠지. 내가 당신한테 돈 쓴 게 얼만데? 그러자 박 씨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법대로 하든가. 근데 당신 이혼하면 뭐 할 건데? 늙어서 혼자 살 자신 있어? 그 순간 김할머니는 깨달았다. 박 씨가 처음부터 노렸던 건 내 돈이었고 이제 와서 발목을 잡으려 한다는 걸.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혼자 살 자신 있어요. 차라리 혼자가 100배 낫겠네요. 그렇게 김할머니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남은 삶을 위해 이혼 소송을 걸었다. 이혼 과정은 쉽지 않았다. 박 씨는 끝까지 돈을 요구했고 재산을 나누자고 우겼다. 하지만 김할머니는 단호했다. 결국 몇 개월간의 법정 다툼 끝에 김할머니는 집도 돈도 지켜냈다. 이혼 후 그녀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더 이상 눈치 볼 필요도 돈을 빼앗길 걱정도 없었다. 결혼했다고 외롭지 않은 게 아니었다. 오히려 잘못된 결혼이 더 큰 지옥을 만든다. 그녀는 깨달았다. 혼자 사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었다. 나를 갉아먹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게 더 무서운 일이었다. 이제 김할머니는 자신의 돈과 삶을 지키며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잘못된 재혼은 사랑이 아니라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이었다. 끝으로 멤버십 가입으로 후원해 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겁니다. 구독자 여러분 모두 새해 대박 나시길 기원합니다. 나이가 들면 저절로 지혜로워지고 편안해질 거라고 생각하나요? 천만의 말씀. 나이 들어도 관리하지 않으면 인생은 무너집니다. 이제 편하게 살 때가 됐다. 이런 안일한 생각이 오히려 위험합니다. 방심하는 순간부터 노후는 지옥이 됩니다. 거울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지? 옷차림은 점점 신경 안 쓰게 되고 얼굴에는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는 흔적들이 쌓입니다. 그러다 문득 깨닫습니다. 나는 그냥 나이 드는 게 아니라 망가져가고 있구나.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와서 다 정리할 수도 없고 그냥 참고 살아야지. 그런데 그 참고 사는 시간이 당신의 노후를 갉아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평생 참고 살았다고 이제도 참고 살 건가요? 그리고 건강. 나는 아직 멀쩡하니까 괜찮아. 이런 착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아픈 줄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면 그때부터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이 모든 걸 미리 신경 쓰지 않으면 65세 이후의 인생은 점점 가혹해질 뿐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노후를 지키는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외모입니다. 노년에도 외모를 관리하는 순간 삶이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외모를 포기하는 순간 당신의 존재감도 사라집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얼굴이 보이고 옷차림은 점점 초라해집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건 사람들의 태도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외모를 가꾸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도 당신을 점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무표정한 얼굴, 헝클어진 머리, 늘어진 옷차림은
나는 이제 늙었다라고 스스로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방치하는 순간 사람들의 대우도 달라집니다. 반면 외모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깔끔한 스타일, 정돈된 헤어, 단순한 기초 관리만으로도 완전히 다른 인상을 줍니다. 이것이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타인의 반응 또한 달라집니다. 단정한 옷차림과 피부 관리는 단순한 치장이 아니라 자신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은 첫인상으로 태도를 결정합니다. 노인이 되어도 품격 있는 스타일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다르게 대우받습니다. 외모를 관리하는 것은 단순한 꾸밈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새 옷이 아니라도 잘 맞고 단정한 옷을 입고 피부와 머리에 최소한의 신경만 써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삶의 질을 극적으로 바꿉니다. 외모를 포기하는 순간 당신은 그냥 늙은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가꾸는 순간 나이를 먹어도 존중받는 사람이 됩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그냥 늙어갈 것인가 아니면 당당하게 나이를 들 것인가? 그럼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 한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8세 김할머니는 젊었을 때 누구보다 멋을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떠나보내고 나이가 들면서 이제 누굴 위해 꿈이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거울 보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외출할 때도 헝클어진 머리에 낡은 옷을 그대로 걸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동창 모임에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반가웠지만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들 왜 이렇게 젊어 보이지? 친구들은 단정한 머리에 화사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반면 그녀는 거울도 안 보고 나온 탓에 축 늘어진 옷에 칙칙한 얼굴로 혼자 초라해 보였습니다. 친구들이 반갑게 인사하긴 했지만 대화가 오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데 식당 직원이 김할머니만 빼고 친구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들 계산 도와드릴까요? 김할머니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나도 여기 앉아 있는데 왜 나만 쏙 빼고 말하지? 친구들은 젊어 보이고 당당한 모습이었지만 자신은 남루한 모습 때문에 직원에게 그냥 나이든 노인으로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후 김할머니는 거울을 봤습니다. 축 처진 얼굴, 정리되지 않은 머리, 생기 없는 표정. 내가 이렇게까지 늙어 보였나?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외모를 가꾸지 않으면 그냥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는구나. 그녀는 다음 날부터 달라졌습니다.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손질했고 옷을 정갈하게 입었으며 화장도 살짝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친구들을 만났을 때 직원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님, 이쪽 자리로 안내해 드릴게요. 김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결국 외모가 나를 대하는 세상의 태도를 결정하는구나. 65세가 넘어도 외모를 신경 써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신경 쓰지 않는 순간 사람들은 당신을 더 이상 중요한 존재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상처 주는 인간관계 정리입니다. 이제라도 끊어내지 않으면 남은 인생까지 망가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소중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오히려 인생을 갉아먹고 스트레스를 주며 후회만 남깁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는 더 이상 인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족쇄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가족이니까, 오랜 친구니까,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니까 참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평생 참고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희생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며 돈을 요구하고 친구들은 늘 자기 고민만 털어놓으며 감정을 쏟아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례하게 굴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계속 참고만 살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상처를 주는 인간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남은 인생도 희생만 하다가 끝날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그 시간을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쓰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스스로를 불행 속에 가두는 일입니다. 관계를 정리해야 할 사람은 분명합니다. 연락이 오면 마음이 무겁고 피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내가 먼저 연락해야 유지되는 관계도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내 감정을 무시하고 나의 이야기는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결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인생을 피곤하게 만들고 내 감정을 소모시키는 존재들입니다. 이제라도 과감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에게 휘둘리면서 남은 생을 허비할 수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참고 살 이유는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관계를 선택하고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과만 함께 해야 합니다. 상처 주는 인간관계를 끊는 순간 삶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나를 소중히 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노후는 더욱 행복해집니다.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희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처를 주는 인간관계는 이제 단호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 한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0세 김할머니는 늘 친구는 평생 가는 인연이다라고 믿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친구들에게 베푸는 걸 당연하게 여겼고 누군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빌려주고 몸이 아프다고 하면 직접 찾아가 돌봐주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김할머니도 점점 나이가 들었습니다. 어느 날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김할머니는 믿었던 친구들이 단 한 명도 찾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병원에 입원했어. 시간 되면 한번 와줄 수 있을까?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아이고, 요즘 나도 바빠서 힘들어. 얼른 회복하고 밥이나 같이 먹자. 김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친구들을 위해 희생했지만 정작 자신이 필요할 때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후 퇴원하고 나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김 여사, 요즘 뭐해? 나 좀 급한 일 있는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그 순간 김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이 관계는 친구가 아니라 단순한 이용 관계였다는 것을. 그동안 그녀는 오래된 친구이니까, 가족 같은 사이니까라고 생각하며 참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친구라고 해서 다 남겨야 하는 관계는 아니라는 사실을 늦게 깨달았습니다. 상처 주는 인간관계를 끊지 않으면 남은 인생도 희생만 하다가 끝납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힘들 때 함께하는 사람들만 남기십시오. 김할머니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신을 이용하는 관계는 정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김할머니의 미래가 곧 당신의 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정기 건강검진입니다. 병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돈이 있어도 가족이 있어도 몸이 아프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나는 아직 멀쩡하다. 몸이 아프지 않으니까 괜찮다. 그렇게 방심하는 순간 병은 조용히 몸속에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건강을 잃고 나서야 후회합니다. 그때 건강검진만 받았어도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 하지만 후회해도 늦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몸 안에서 벌어지는 위험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몸속에서는 조용히 병이 자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미루는 사람들은 대부분 같은 말을 합니다. 나는 지금 아무 이상 없어. 하지만 몸은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멈추는 것도 쓰러지는 것도 모두 몸속에서 오래전부터 준비된 일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병원에 가는 날은 단 한 번뿐입니다. 바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날입니다. 병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간단한 치료로 끝날 일을 방치하면 인생 전체가 흔들립니다. 주변을 보면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버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 신세를 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병원비는 상상을 초월하고 회복도 쉽지 않습니다. 걷는 것조차 어려워지고 남은 생을 병원 침대에서 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기 건강검진은 단순한 검사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지키는 보험이며 건강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행동입니다. 아프지 않을 때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아플 때 가는 병원은 이미 늦은 병원입니다. 건강검진을 미루지 마십시오.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당신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지금 당장 건강을 확인하고 조기에 관리하십시오.
몸을 지키는 것이 곧 인생을 지키는 길입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돈이 있어도 가족이 있어도 몸이 아프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나는 아직 멀쩡하다. 몸이 아프지 않으니까 괜찮다. 그렇게 방심하는 순간 병은 조용히 몸속에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건강을 잃고 나서야 후회합니다. 그때 건강검진만 받았어도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 하지만 후회해도 늦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몸 안에서 벌어지는 위험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몸속에서는 조용히 병이 자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미루는 사람들은 대부분 같은 말을 합니다. 나는 지금 아무 이상 없어. 하지만 몸은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멈추는 것도 쓰러지는 것도 모두 몸속에서 오래전부터 준비된 일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병원에 가는 날은 단 한 번뿐입니다. 바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날입니다. 병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간단한 치료로 끝날 일을 방치하면 인생 전체가 흔들립니다. 주변을 보면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버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 신세를 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병원비는 상상을 초월하고 회복도 쉽지 않습니다. 걷는 것조차 어려워지고 남은 생을 병원 침대에서 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기 건강검진은 단순한 검사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지키는 보험이며 건강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행동입니다. 아프지 않을 때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아플 때 가는 병원은 이미 늦은 병원입니다. 건강검진을 미루지 마십시오.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당신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귀찮지만 미리 정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이 나중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 아플 경우 받게 될 육체적 고통이 수백만 배 더 아픕니다. 지금 당장 건강을 확인하고 조기에 관리하십시오. 몸을 지키는 것이 곧 인생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72세 박 할아버지는 평생 건강하다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젊을 때부터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았고 특별히 아픈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며 한 번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검진을 받으라고 할 때마다 대답은 같았습니다. 괜찮아. 아직 멀쩡한데 뭘. 몸에 이상 있으면 내가 먼저 알지. 병원 갈 필요 없어. 하지만 몸은 조용히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다 피곤한 날이 많아지고 가끔 속이 불편했지만 나이 들면 원래 이런 거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배가 심하게 아팠습니다. 처음에는 소화불량인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통증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참다 못해 병원에 갔고 검사 결과를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위암입니다. 이미 많이 진행됐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설마 내가? 의사는 말했습니다. 정기 건강검진을 받았더라면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로 진행된 상태면 수술도 쉽지 않습니다. 그제야 박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괜찮을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내 몸속에서는 병이 자라고 있었구나. 수술과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몸은 빠르게 쇠약해졌고 예전처럼 걸을 수도 식사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제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때 검진만 받았더라면 하지만 후회해도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건강검진? 다음에 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당신도 같은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건강은 예고 없이 무너집니다. 아프고 나서야 병원을 찾으면 늦습니다. 그때는 돈도 수억 깨집니다. 병원은 몸이 아파서 가는 곳이 아니라 아프기 전에 가야 하는 곳입니다. 정기 건강검진을 미루지 마십시오. 당신이 아무렇지 않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몸속에서는 병이 조용히 자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신경 쓰지 않아서 망가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입니다.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고 대우가 달라집니다. 존재감이 점점 흐려지고 어느 순간 세상이 나를 투명인간처럼 대하기 시작합니다.
주변에서 늘 함께했던 사람들도 하나둘 멀어지고 결국 혼자 남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더 이상 중심에 서지 못하는 순간 나는 나 자신을 돌보지 않게 됩니다.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세상도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방치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때 후회합니다. 그때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하지만 후회하는 순간 되돌릴 방법은 없습니다. 이미 잃어버린 관계, 망가진 몸, 되돌릴 수 없는 시간만 남아 있습니다. 노후가 비참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미리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삶을 당신이 직접 돌보십시오. 스스로 신경 쓰지 않으면 누구도 당신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당당하고 멋지게 살 것인지 아니면 후회하며 무너질 것인지 선택은 지금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더욱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9세 박 할머니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가 된 지 7년이 넘었다.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했다.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고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었다. 늦게 일어나고 싶으면 늦잠을 잘 수 있었고 밥을 먹고 싶으면 먹고 아니면 말고 모든 것이 자유로웠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그 자유가 점점 무거운 외로움으로 변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집안은 고요했다. 부엌에서 밥을 지어도 밥 짓는 소리만 울릴 뿐 함께 먹을 사람이 없었다. 창밖을 내다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들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고 누구도 그녀를 찾지 않았다. 그나마 가끔 친구들과 만나는 날은 좋았다. 시장 근처 카페에서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다. 하지만 모임이 끝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현실이 더욱 적막하게 다가왔다. 나도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와 점심을 먹던 중 지인이 뜻밖의 제안을 했다. 박 여사, 좋은 사람 한 명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박 할머니는 순간 당황했다. 아이고, 이 나이에 무슨 소개야. 하지만 지인은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그 사람도 혼자야. 몇 년 전에 아내를 떠나보내고 쓸쓸하게 지내고 있어. 사람 마음이라는 게 혼자서는 채워지지 않는 법이야. 그냥 밥 한 끼 먹는다고 생각하고 한번 만나봐. 박 할머니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정말 괜찮을까? 한편으로는 설렘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컸다. 남편을 떠나보낸 후로 다른 사람과 다시 인연을 맺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고민 끝에 결국 지인의 소개로 김 씨를 만나기로 했다. 약속 장소는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한정식 집이었다. 식당에 들어서자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김 씨가 그녀를 보고 반갑게 일어섰다.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처음 뵙겠습니다. 날씨가 참 좋네요. 그러게요. 근데 혼자면 좋은 날씨도 즐길 사람이 없죠. 김 씨의 말에 박 할머니는 순간 멈칫했다. 이 사람도 나처럼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구나. 대화는 예상보다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김 씨는 박 할머니가 말할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귀 기울였고 자신의 이야기도 솔직하게 들려주었다. 아내가 떠난 지 5년이 넘었어요. 처음엔 혼자가 오히려 편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이 참 허전하더라고요. 그 마음 저도 알아요. 처음엔 혼자 사는 게 자유로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집이 너무 조용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김 씨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집에 가면 텔레비전 소리만 울리고 밥을 먹어도 맛을 모르겠고 누구랑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도 마땅한 사람이 없고요. 가족들은 다 자기들 살기 바쁘니까.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 깊이 파고들었다. 이 사람도 나처럼 외로움을 견디고 있었구나. 김 씨는 자상했다. 함께 장을 보러 가고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박 할머니는 오랜만에 살아있는 기분이 들었다.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요. 김 씨도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이제 혼자 살 필요 없어요. 우리 남은 인생 서로 기대면서 살면 어떨까요?
그 순간 박 할머니는 흔들렸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남은 인생이 외롭지 않겠지. 그리고 결국 그녀는 결심했다. 그래요, 우리 함께 삽시다. 그렇게 두 사람은 재혼을 했다. 박 할머니는 행복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따뜻한 밥을 함께 먹을 사람이 있었고 아침에 눈을 뜨면 반갑게 인사해 줄 사람이 있었다. 결혼 후 박 할머니는 오랜만에 따뜻한 일상을 되찾았다. 혼자 먹던 밥상이 이제는 두 사람의 온기로 가득했고 아침마다 나누는 짧은 대화도 그녀의 하루를 기분 좋게 만들었다. 김 씨는 다정한 사람이었다. 작은 일에도 고맙다고 말했고 손을 꼭 잡아주며 이 나이에 이렇게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른다고 했다. 두 사람은 마치 젊은 연인처럼 지냈다. 날이 좋으면 근처 공원으로 나가 함께 걸었다. 걸을 때마다 김 씨는 자연스럽게 박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손을 꼭 맞잡고 걷는 그 감촉이 따뜻하고 편안하게 느껴졌다. 이렇게 손을 잡고 걸으니 마음이 편안하네요. 우리 나이쯤 되면 누가 손잡아줄 사람도 없잖아요. 이렇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고맙지 않아요? 박 할머니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의 체온을 느낀다는 것이 이렇게 큰 안정감을 주는지 몰랐다. 시장에서 장을 볼 때도 두 사람은 즐거웠다. 서로 먹고 싶은 음식을 골라 장바구니에 담고 계산할 때는 서로 먼저 내겠다고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이거 내가 낼게요. 아니, 지난번에도 내가 냈잖아요. 이번엔 내가 내요. 그러면서도 웃으며 서로 양보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다. 김 씨는 가끔 몰래 그녀가 좋아하는 찹쌀 도넛을 사서 주머니에 넣어두었다가 박 할머니에게 건넸다. 이거 당신 좋아하는 거잖아. 당신이 맛있게 먹는 거 보면 나도 기분 좋아요. 박 할머니는 도넛을 받아들고 미소 지었다. 이런 사소한 배려가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처럼 다가왔다. 저녁이면 둘은 나란히 앉아 TV를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싸우거나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면 함께 웃고 때로는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다. 저 남자는 왜 저렇게 답답할까요? 그러게 내가 다 속이 터지네. 그러다 문득 김 씨가 다정하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당신이랑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TV를 보니 참 좋아요. 그냥 마음이 편하네. 박 할머니는 조용히 김 씨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나도 그래요.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혼자서 보내야 했던 긴 시간들이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앞으로도 이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살 수 있겠지. 속았다는 배신감, 끝없는 병수발의 굴레. 김 씨가 처음 기침을 하기 시작했을 때 박 할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나이가 들면 기관지가 약해질 수도 있고 단순한 감기일 거라고 넘겼다. 하지만 기침은 점점 깊어졌고 밤마다 김 씨가 헐떡이며 잠에서 깨는 일이 많아졌다. 침대 옆에서 그의 거친 숨소리를 들을 때마다 박 할머니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김 씨는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그럴수록 박 할머니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병원 가기를 꺼리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김 씨가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기침을 한 뒤 손수건을 펼치는 순간 박 할머니는 얼어붙었다. 붉은 피가 손수건을 물들고 있었다. 그제야 김 씨도 얼굴이 굳어졌다. 이제는 가야 해. 박 할머니는 단호했다. 김 씨를 거의 끌다시피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의사는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하며 심각한 얼굴을 했다. 검사가 끝날 때까지 몇 시간 동안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박 할머니는 손을 꼭 쥐었다. 설마 큰 병은 아니겠지.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유 모를 불안감이 가슴 깊숙이 차올랐다. 그리고 그 불안은 현실이 되었다. 폐암입니다. 이미 진행 단계라 치료가 쉽지 않을 겁니다. 순간 주변의 소리가 사라졌다. 뭐라고요? 의사의 말이 선명하게 들렸지만 믿을 수 없었다. 말도 안 돼, 이렇게까지 진행될 때까지 몰랐다고요? 그러나 그때 김 씨의 표정을 본 순간 박 할머니는 깨달았다. 김 씨는 알고 있었다. 병원에 가기를 꺼렸던 이유, 기침이 심해져도 별 반응이 없던 태도, 모든 것이 이해되는 순간이었다. 혹시 이거 전부터 알고 있었어? 김 씨는 침묵했다.
대답해봐. 알고 있었어? 한참을 머뭇거리던 김 씨가 마침내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사실은 예전에 검진을 받았어. 그때 이미 이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냥 모른 척 했지. 박 할머니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뭐? 병이 있다고 하면 아무도 나랑 살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자기 몸에 병이 있다는 걸, 이 결혼이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 될 거라는 걸. 그런데도 모른 척하며 나와 결혼한 거야? 가슴이 요동쳤다. 믿었던 사람이, 마지막까지 함께하자고 했던 남편이 평생을 함께하겠다며 손을 내밀었던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 박 할머니는 침묵했다. 하지만 머릿속은 수십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찼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도망칠 수도 없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병에 걸렸다고 떠난다면 세상은 나를 냉정한 여자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사람은 나를 속였다. 나를 병수바라는 사람으로 만들 계획이었나? 처음부터 이 상황을 예상한 거였나? 이제 그녀는 김 씨의 병수바를 해야 했다. 평생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이라면 당연한 일이었겠지만 이 사람은 처음부터 나를 속였고 나는 이제 갇혀버렸다. 그렇게 김 씨를 돌보는 날들이 시작되었다. 처음엔 식사를 챙기고 약을 챙기고 상태를 지켜보는 정도였다. 하지만 병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김 씨는 점점 기운을 잃었고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다. 이제는 화장실을 가는 것조차 박 할머니의 도움이 필요했다. 미안해, 이렇게까지 하게 만들고 싶진 않았는데. 김 씨는 자주 미안하다고 했다. 하지만 그 말이 점점 듣기 싫어졌다. 처음부터 사실대로 말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김 씨는 말없이 눈을 감았다. 처음엔 동정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원망뿐이다. 박 할머니는 지쳐갔다. 사랑해서 돌보는 것이 아니라 도망칠 수 없어서 붙잡혀 있는 기분이었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이게 정말 부부의 삶인가? 그녀의 마음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이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감옥이었다. 김 씨는 밤에도 자주 깼다. 기침이 심해져 밤마다 온 집안이 울렸다.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고 몸이 지쳐갔다. 낮에는 병원에 함께 가고 약을 챙기고 김 씨를 부축하며 하루를 보냈다. 온종일 김 씨를 돌보다 보니 그녀 자신을 챙길 시간은 없었다. 어느 날 박 할머니는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얼굴은 수척해졌다. 피곤에 찌든 눈 밑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이게 내 모습이야? 김 씨를 돌보느라 정작 자신의 삶은 무너지고 있었다.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이 사람은 나를 위한 사람이 아니었어. 자기 살려고 나를 이용한 거였어. 그 순간 박 할머니의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 어느 날 박 할머니는 서랍을 정리하다가 김 씨의 오래된 병원 기록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펼쳐보는 순간 그녀의 손이 덜덜 떨렸다. 진단일 결혼 6개월 전, 폐암이기 정기치료 권장. 그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 이 사람 알고 있었잖아.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 박 할머니는 숨을 몰아쉬며 기록지를 들고 김 씨에게 다가갔다. 당신 알고 있었어? 이거 결혼 전에 받은 진단이잖아. 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박 할머니는 그의 침묵을 보며 확신했다. 결국 그녀는 울분을 터뜨렸다. 나는 뭐야? 당신 병수발 들라고 결혼한 거야? 그제야 김 씨는 작게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미안해. 그때 말했으면 당신이 나랑 결혼했겠어?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박 할머니의 속에서 무언가 확 끊어졌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자기 살 길을 찾으려고 나를 이용한 거였어. 박 할머니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김 씨가 깊이 잠든 방 안에서는 간간히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졌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이대로 계속 살아야 하나? 결혼 전 김 씨는 그녀에게 평생을 함께하자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 약속은 거짓이었다. 그는 이미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숨긴 채 결혼을 했다.
이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속임수였다. 그녀는 지난 1년 동안 김 씨의 병수발을 들었다. 하루 종일 그의 몸을 챙기고 약을 챙기고 병원에 데려갔다. 김 씨가 힘들어할 때마다 함께 울었고 앞으로 나아질 거라 믿으며 위로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 이건 부부로서의 헌신이 아니라 나 혼자 희생하는 삶이야. 박 할머니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거실에는 정리되지 않은 빨래가 쌓여 있었고 거울 속 그녀의 얼굴은 한눈에 봐도 피로와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었다. 거칠어진 피부, 깊어진 주름, 초췌한 표정.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일까? 그녀는 김 씨를 사랑했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삶을 희생해야 할 이유는 없었다. 이 사람은 나를 속였고 그 대가를 내가 치르고 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대로 살 수 없었다. 김 씨의 병을 걱정하기 전에 이제는 자신의 삶을 지켜야 했다. 다음 날 아침 김 씨가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물었다. 어제 어디 갔었어? 밤에 안 보이길래. 박 할머니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이제까지와는 다른 눈빛이었다. 당신과 할 얘기가 있어. 김 씨는 그녀의 표정을 보고 순간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왜 그래? 무슨 일인데? 박 할머니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우리 이혼해. 김 씨는 순간 말을 잃었다. 기침을 하려다 멈추고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뭐라고?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어. 당신을 미워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나는 내 인생을 지키고 싶어. 당신은 나를 속였고 나는 그 대가를 치르며 살았어. 이제 그만할래. 김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니, 그게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버리겠다는 거야? 박 할머니는 흔들리지 않았다. 당신이 나를 속인 순간부터 이미 나는 혼자였어. 김 씨는 필사적으로 그녀를 붙잡으려 했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 와서 나를 떠나면 난 혼자 남아야 해. 그 말에 박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나는 이미 혼자였어. 당신이 날 속였을 때부터. 이제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희생하는 삶을 끝내고 자신의 삶을 되찾아야 했다. 김 씨는 침대에 걸터앉아 박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불안함이 가득했다. 지금 농담하는 거지? 이혼이라니 당신이 나를 이렇게 버리겠다고? 박 할머니는 흔들림 없이 김 씨를 바라보았다. 버리는 게 아니야. 난 이제 내 인생을 찾으려는 거야. 김 씨는 필사적으로 변명했다. 내가 처음부터 병을 숨긴 건 잘못했어. 하지만 난 당신을 사랑했어. 나 혼자 죽어가는 게 무서웠어. 당신이 곁에 있어 주길 바랐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박 할머니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당신은 나를 사랑했겠지. 하지만 그 사랑 안에는 거짓이 있었어. 당신은 나를 속였고 나는 그 대가로 당신의 병수발을 들어야 했어. 그게 부부라고 생각해? 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난 이제 깨달았어. 이건 사랑이 아니라 내 인생을 갉아먹는 희생이었어. 김 씨는 마지막으로 애원했다. 나 혼자 남으면 어떡하라고 제발 가지 마. 박 할머니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난 더 이상 누구의 희생양이 되고 싶지 않아. 그녀는 이미 마음을 정리한 상태였다. 더 이상 동정도 미련도 없었다. 그녀는 이 집을 떠나기로 했다. 짐을 싸는 동안 김 씨는 계속 그녀를 붙잡으려 했다. 하지만 박 할머니는 단호했다. 그녀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문 앞에 섰다. 잘 있어. 당신도 남은 시간 이제라도 솔직하게 살아. 그리고 문을 열었다. 밖으로 나서자 신선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밤마다 병간호로 지쳐있던 몸이 순간 가벼워지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집을 떠나는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사랑이란 서로를 속이며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어도 자유로운 것이어야 했다. 이제 그녀는 자유였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을 것이었다.